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기독교인데 딱 이 PPT 포맷이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딱 각 잡히고 딱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있죠. 이제 사회주의가 사실은 모더니즘의 에이펙스입니다. 이 모더니즘의 절정이 사회주의죠. 이성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탁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더니즘이 발현돼서 가장 꿈꾸는 것 중에 한쪽의 방향이 이제 사회주의로서의 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근대주의가 발달해서 이렇게 이루어놓은 또 하나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두 체제 사이에서 사실은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기독교가 있었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도 기독교는 있어 왔죠. 그랬을 때 과연 기독교는 자본주의에 더 맞냐 사회주의에 더 맞냐. 오늘 이제 저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뭐 이렇게 한편으로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안 날 정도로 오늘 우리는 아침에 기독교 윤리학회가 모였는데 주제가 이제 보네포가 그 서거한 지가 70주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보네포 서거 70주년과 세월호에 대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지금까지 학회를 하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네포라는 주제도 무거운 거고, 그분도 뭐 순교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도 말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이런 걸 반성하게 되고, 거기다 세월호 또 일주기를 맞아서 이 한국 사회를 돌아보는 것을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더블 번디지죠. 그냥 이중적으로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원래 학술대회 하면 쩍쩍쩍, 소극적, 적극적 하면서 이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학회는 거의 그 발표하는 사람들이 윤리학자들이 굉장히 드라이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냉철한데, 오늘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거의 뭐 울기 직전 뭐 이런 어떤 어려움, 자기들이 페이퍼를 써도 그런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런 부담감 속에서 이제 페이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어떤 분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분석할 때 세월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모니즘, 생명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문화와 이 어떤 가치에 대한 반성을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또 그 중에 아주 레디컬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이 진정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또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교회 안에 있고, 반면에 사회주의라는 것이 도대체 신앙과는 그 동행할 수 없다고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사회에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그 두 체제는 만나게 돼 있고, 그 두 체제 안에 속해서 살던 기독교인들은 또 다른 그 만남 이후에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두 체제가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통일을 앞두고 생각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 한민족의 최대 과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숙제가 통일이죠.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중요하지만
요사이 이제 깨닫는 것은 통일 이유가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통일도 어렵지만 통일 이유 그냥 뭐 무조건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고 해갖고는 통일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독일 통일이나 여러 통일을 보면서 이제 그 느끼는 것은 준비를 아무리 해도 통일은 갑자기 또 오는 거예요. 독일 통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더라고요. 우리보다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지만 그분들이 통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 이유 그런 의미는 뭐냐면 통일 준비는 아무리 해도 그건 충분하지 않다. 특별히 우리 같은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 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심각한 문제,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해도 아무리 그 일찍 한다 그래도 지금은 이미 그 강조점이 지나친 것도 아니고 쉽지도 않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죠. 물리적 통일이 중요하지만 지리적인 통일이나 뭐 군사적 통일이나 정치적 통일이 중요하지만 독일이나 뭐 다른 나라의 경우를 봐도 진짜 통일이 사람의 통일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람의 통일이 되지 않으면 그 통일이 굉장히 좀 서로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통일이라는 건 뭐냐? 결국 사람의 통일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느낌, 사람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문화의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화를 서로 이해하는 것. 여기서 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획일적인 하나의 문화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왜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 한쪽에서는 지금은 만나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쪽에서는 만나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왜 저렇게 태폐적이야? 라고 하는 이제 첫 인상들을 서로 갖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첫 인상을,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은 사실은 느낌만이 아니라 그 배우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치가 다르고, 그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느낌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는 판단,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이 문화적 측면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죠. 뭐 경제 공부하시는 분, 정치 공부하시는 분, 또 뭐 다른 분야를 공부하시는 교육, 법,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준비가 다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제 문화적 측면에서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 되어감을 위한 준비가 참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문화의 변화하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은 지금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이론적 토대도 마련하고 실천도 계속해야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반도 평화연구원에서 사회주의 체제 전환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여러 나라를 연구해 봤어요. 그래서 뭐 아까 교장 선생님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중국부터 뭐 독일의 경우, 폴란드의 경우, 체코의 경우, 헝가리의 경우, 러시아의 경우 여러 나라를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사회주의 체제 전환,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무너졌다고 해서 금방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더 좋아졌고, 특별히 교회가 거기서 또 이렇게 더 번성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독일에 이제 우리가 스터디 투어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의 베를린의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랑 학자들이랑 같이 만나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통독 이후에 12년 동안 독일이 어떻게 해서 통독의 과정을 이루어갔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교육 모든 면에서 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우리 통일부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제 정치적인 얘기, 경제, 뭐 심리학 뭐 이런 면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는데 어떤 종교의 역할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가 뭐 우린 좀 잘 못해도 그래도 독일 교회는 종교의 역할, 교회의 역할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근데 왜 당신들 다른 건 다 얘기하는데 교회 역할은 얘기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약간 묘한 웃음을 짓더라고요. 약간 묘한 웃음인데 그 웃음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웃음이에요. 저한테는. 근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종교의 전근대적인 종교를 전근대적으로 보면서 웃는 그런 듯한 약간의 조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독일 교회니까, 독일 교회가 그래도 했을 텐데. 그러고서 이제 물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독일에서 교회는, 종교는 통독까지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통독 이후에 독일이 통합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역할은 별로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서 모여서 그래도 그 통일을, 자유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촛불 기도회하고 행진하고, 아니 메르켈도 그렇게 따지면 메르켈 총리도 목사 딸이고, 브란덴부르크 주지사도 목사고 목회자고 뭐 하면서 이제 사람 이름을 댔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통독 이전에는 동독이 억압 공간이었기 때문에 인텔리겐자들이, 해방적인 생각을, 자유적인 생각을 가진 인텔리겐자들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다. 그런데 나중에 통독이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자리로 찾아간 거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없다. 머리는 없고 기층 민중 가운데서는 거의 기독교인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동독 지역의 기독교인 인구는 5%가 안 돼요. 지금도 이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1517년이니까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독일의 뭐 동독 지역도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 기념하는 뭐 이런 포스터도 붙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건 다 나름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 관광 상품들이지, 실제로 종교개혁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획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예컨대 이제 유신 시절에 옛날에 굉장히 억압적인 사회 체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종로 5가에 있는 KNCC, NCC에 이렇게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분들이 다 거기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서울시장이신 박원순 씨라든지 뭐 환경운동하는 최열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에큐메니칼 진영, 손학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에큐메니칼 진영 속에서 활동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문민화되고 민주화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 그분들이 다 시민사회 속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지금 독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체코나 폴란드나 다 보면 교회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다음에 교회의 힘은, 역할은 훨씬 예전보다 강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 사회주의 체제였을 때
교회가 그래도 소수였지만 소리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 힘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교회 측면에서 보면 조금 소리가 나는 게 폴란드, 러시아예요. 그런데 폴란드, 러시아의 교회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사실은 다 민족주의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족주의와 손을 잡았고 폴란드의 가톨릭 교회는 예전에는 레크 바엔사나 바오로 2세 같은 분들이 이제 상징하듯이 굉장히 해방, 연대, 솔리데리티 이런 게 거기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다니스크 조선소에서 레크 바엔사가 자유와 연대를 얘기해서 해방의 물결이, 자유의 물결이 몰려왔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앞장서고 가톨릭 교회도 앞장서서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폴란드 교회, 가톨릭 교회지만 그 교회가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반동 보수적인 그런 상징이 됐다는 거예요. 점점. 왜냐하면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는데 교회는 계속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아주 부정적인 반동 보수의 기득권층을 위한 어떤 기성세대만을 위한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이제 그 러시아의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와 손을 잡고 어떤 복음적으로 교회가 십자가와 십자가 중심의 신학으로 간다고 얘기하기는 무척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둘러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 역사도 깊었고 신앙적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순교자를 낳았고 우리보다 열정도 더 있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자본주의 체제로 사회주의에서 넘어간 다음에 그렇게 신앙이 더 활발해지거나 선교적 역량이 더 부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들이 통일 이후에 마치 통일만 되면은 뭐 가서 뭐 다 전도하고 그래서 뭐가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한 착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상케 합니다. 특별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땅에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세터민들, 탈북 이주민들과의 삶을 통해서 보면 그분들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라는 것을 보면 만만치가 않다 앞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그냥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굉장한 오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북한을 이해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남한을 이해해야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람직한 통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을 다 얘기한다면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문화는 주로 어떤 영향을 받을까? 21세기적 상황에서 보면 북한은 주체사상, 북한을 이해하는, 북한 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체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선군정치, 우리 민족 제일주의, 이 세 가지가 북한 사람들의 세계관, 즉 세상을 보는 눈과 느낌과 판단을 좌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김건식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북한 청년들 생각을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그랬더니 김 교수님이 소설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향도소설이라고 우리로 치면 문화관광부의 우수도서들, 권장도서 이런 책들을 쭉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또 그거 읽는다고 좀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읽었다니까 그걸 왜 읽냐고. 근데 이제
공부를 위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주 막 재밌어요. 이게 뭐 같냐면 나한테 재밌대요. 여러분들은 재미없을지 몰라.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문의 상록수 같은 소설이 많아요. 아주 계몽적인, 아주 건전한, 되게 보면은 어려운 농촌, 어려운 탄광,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그 공장이 있어요. 거의 플롯이 비슷해. 근데 그게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중간 간부들이 아주 우리로 치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어 갖고 뭐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항상 계몽적인 선도적인 청춘 남녀가 등장을 해요. 그래갖고 그 여성이든지 어떤 남성이든지가 탁 나서 갖고서는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낡아빠진 사고를 가진 기성세대를 도전하면서 뭔가 거기서 이제 새로움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막 일을 할 때 꼭 그 남자나 그 여성을 이렇게 도와주는 상대방 이성이 나타나서 거기서 또 이렇게 그 이성적인 사랑도 싹트고 동지로서의 연대도 또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무지하게 재밌어요. 연애 소설 같기도 하고 뭐 계몽적인 뭐 이러면서 사회 변화도 이루면서 자기 이거를 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어떤 그 난관에 부딪히죠. 기성의 노력을 하다가 보면 기존 체제의 기존 간부들이나 이런 것에 이제 그걸 다 부딪혀요. 그럴 때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항상 나타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멀리 계신데 평양에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셔서 그분이 역사하셔갖고 또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승리를 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두 분의 연애까지도 또 이렇게 잘하게 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그래서 둘이도 행복하게 살고 이 뭐 공장이라든지 그 마을도 아주 이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소설이 향도소설. 줄기더라고요. 뭘 봐도 그 안에 보면 이 주체 세상적인 생각,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고 뭐 이 우리 민족이 제일 하여튼 이런 것들이 거기 확 있고, 주체상의 그 수령 중심의 수령론, 주체상의 핵심은 수령론입니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한번 읽을 땐 재밌는데 다른 걸 읽어도 비슷한 걸. 그게 아주 근데 그 비슷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재밌게 쓰셨어요. 사실적으로 막 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참 탁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념적인 것, 주체사상의 세계관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가 볼 때는 매우 이제 획일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세 가지로서 세계관이 형성되고 어떤 감정과 가치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문화가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21세기 초반 이후를 살아가는 남한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프리모더니즘과 모더니즘도 우리에게 다 어느 정도는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더 통일 세대에 살아갈 우리 20대 이하들은 훨씬 더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소비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문화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의 배후에 자리한 기본적 전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좌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계관이 전혀 다른 세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살려면 진짜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을 우리가 북한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북한의 세계관과 문화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모든 세계관이나 신화는 나름대로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거예요. 답을 줘서 그 세계관이 작동한다는 것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세계관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다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보면은 다 창조설화, 신화 같은 데도 왜 창조설화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이런 종교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세계관에 대한 질문. 주체사상의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기초를 하고 있고, 주체사상은 또한 뭐냐면은 현실적인 모순 상황에 대한 타개책에 관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중에 보면 세계관이라는 게 4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야, 왜 세상은 어떻게 생긴 거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왜 이 세상이 그런데 살기가 어렵냐? 그러면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4가지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이런 이데올로기들도 신화들도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을 이제 형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딱 얘기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하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서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사람은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한다. 주체사상적 문화관에서 보는 인간은 물질 경제적으로 유족하게 풍부하게 산다고 해도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명인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같은 것이다.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이런 얘기를 딱 몰래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체사상 공부를 대학가에서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읽는 순간 이제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뭐 어떻게 나냐? 그러면 남한을 보자. 과연 남한에 사는 인간들은 자주적으로 사는 건가?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주적으로 못 산다. 그래서 자주는 국방에 있어서의 자위, 경제에 있어서 자립, 뭐 정치의 자치, 뭐 외교에 있어서의 뭐 자주 이런 건데, 이 남한 사회는 뭐 미국에 의해서 다 저거 되고 있고 경제도 다 빚져다가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은 그 당시에 저희 세대와 저희 전 세대도 있고 다음 세대들도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아직도 주체 NL파라고 있잖아요. 이제 저번에 통진당 뭐 얘기할 때 NL파, PD파 하는데 NL파는 바로 이러한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왜 주체가 못 되고 또 거기다가 민족주의까지 들어가서 민족이 주체가 돼야 된다. 통일에 있어서는 뭐 이런 걸 강조하는 흐름인데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인간 중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 중심적.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사람이 세상의 주체가 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왜 근데 이 세상이 살기가 어렵냐? 세상에 모순이 왜 생기냐?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못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주적으로 살지 못하게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압하지 못하는 세력이 뭐냐? 그게 이제 자본가 계급이고 미제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세력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성이 실현되려면 애국, 애족의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반혁명 세력과의 투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세력과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체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모순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 세상에서 인간이 주인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됐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자본주의적 모순에서 나오는 거고, 또 왜 경제적 풍요를, 경제적 자주를 북한이 못 누리냐? 그것은 바로 미제가 다 자기를 억압하고 고립화시키기 때문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냐?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은 혁명을 해야 된다. 혁명을.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의 구원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문화건설이론이에요. 문화건설이론. 그건 주체 세상에서도 문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문화가.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이렇게 전투하는데, 건설 전투를 하든지 뭐 이렇게 공사 현장 같은데 이런 데도 꼭 문화 소조가 따라다니죠. 이렇게 뭐 나팔 불고 뭐 하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혁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체 세상이 또 그냥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이걸 민족주의로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의 위대성을 더 빈대하는 높은 자각과 열한 숭고한 사상감정임을 논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NL파, 우리 쪽에서 이제 아직도 영향을 좀 옛날 사람들 중에 386 세대, 그 이후 세대에서는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많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 그분들이 그 매력을 느낀 것은 이제 민족이라는 거, 민족의 자주성. 뭐 이 말 자체가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중심, 사람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다음에 민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매력을 그 당시에 줬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자주적이지 못하냐, 자립을 못하냐, 자위를 못하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컴플렉스가 예컨대 386 세대 전후로는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얘기할 때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나름대로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사시는 분들은 훨씬 더 여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론은, 주체성의 혁명론이 90년대 이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의 위기 상황에서는 선군혁명, 그러니까 군대가 앞장선다라는 독특한 혁명론으로 표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위기 상황의 극복에는 무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또 그 주체성이 보면 무력이 사랑의 최고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무력이 사랑의 최고 표현은 이렇게 말하면 좀 살벌하잖아요. 근데 무실역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뭔가 실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굉장히 근대적이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나름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야? 그런데 다 체계화되어 있고 그 세계 속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여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꼭 그 영향은 아니지만 예컨대 폭력이나 무력에 대해서 우리는 힘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북한에서 오신 세터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어떤 때 이제 그런 서로가 쉽지 않으냐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 남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전쟁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쟁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우리 세터민 탈북 이주민들은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많아요.
거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억압적인 구조가 오래 가면 갈수록 북한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많은데 남한 사람들은 전쟁을 무서워서 자꾸 이걸 연장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평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의 기득권 지금 누리는 것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냐 라고 하는 섭섭함이 그분들에게는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폭력은 안 된다 라고 이제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아주 비겁함.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랑의 최고 표현은 몸으로 행동하는 건데 이게 좀 굉장히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대화가 사실 쉽지가 않죠. 서로가 준비를 안 하고 만나면 진짜 이런 표현 하나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우리가 반면에 또 쉽게 우리가 참 비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볼 때는 얍삽하게 그냥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서 말은 잘하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해는 일단 그분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이고 이게 뒤로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 가서 다시 가야 되겠네. 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한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세계 존재 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세계 근원,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거의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는 건 뭐냐면 초월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로 없느냐면 옛날에는 그래서 초월성을 얘기하면 종교에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할 때 뭐라 그랬어? 옛날에 최건동 목사님이 뭐라고 전도했대요? 평양시장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얘기했다. 옛날에. 근데 요새 그렇게 전도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한다고. 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갑니다. 이렇게 전도해요? 요새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하여튼 행복하게 삽니다. 네? 교회 나오시라니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음 세상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게 지금 좀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초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나? 사실은 그 핵심적인 우리 영향은 소비문화에 있습니다. 이 소비문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문화인 거예요. 예전에는 예컨대 주체와 객체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와 너 이런 얘기했지만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든 게 시장판으로 이제 시장이 되는 거죠. 시장경제 체제 속에서 물론 거기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지만 이게 지금 오늘의 문제, 소비문화의 문제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시장판이 된 거예요. 다 생산자, 심지어 교육에도 교육 생산자와 교육 소비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소비문화라는 게 지금은 아주 제일 폭넓게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주체사상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소비문화는 다
초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세상에 대해서는. 주체사상도 이 땅에서 사람이 주인 되는 것, 이게 뭐 관심이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몸부림을 치면서 기성의 권위에 반항하고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한다면, 소비문화는 소비를 통해서 본인의 자기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 욕망, 이거에 있어서 끊임없이 소비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소비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문화에 한번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소비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중에 제일 아주 상징적인 게 이런 거죠. 십자가. 또 이제는 십자가가 옛날에는 우리가 해석학적으로 기와 기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 목걸이, 뭐 아름다움, 뭐 이런 어떤 패션의 상징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소비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일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그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그 사람들이 진짜 혁명가의 길을 걸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체 게바라잖아요. 그래서 뭐 라울 카스트로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혁명을 했지만 자기가 대통령 되고 기득권이 됐지만, 게바라는 그냥 체 게바라는 산속에서 끝까지 하다가 뭐 죽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영웅이 되는 사람인데, 그러한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의 상징과 같은 체 게바라도 오늘날은 뭐예요? 체 게바라가 다 이 셔츠에 뭐 이렇게 빨간 별 있고 뭐 이러고 모자에 체 게바라이고 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 소비 문화가 무서운 건 모든 걸 상품으로 만들어요. 모든 걸. 모든 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신앙의 최대 위기도 우리의 신앙이 다 상품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성, 이런 것들이 상실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이제 최대 위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비판하면서 유물론이라고 비판을 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유물론이라고 비판한 거예요. 모든 걸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요새 북한이 더 유물론이에요? 남한이 더 유물론자가 많아요? 주체사상은 뭐예요? 유물론이지만 뭐를 해요? 사람이 최고래요. 말은. 근데 실제로 보면 수령론이에요. 그래서 수령론에 맞닿은 생명, 뇌수, 최고 뇌수인 수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그게 뭐냐면 사회정치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사회정치적 생명이 불멸화되는 거예요. 그걸 살려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의 수령은 영원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슈도 종교죠. 아주 유사 종교예요. 유사 종교. 기독교의 신론이 수령론이고, 후계자론이 기독론이고, 혁명론이 성령론이고, 뭐 이런 걸로 그 기독교의 교리를 어찌 보면은 다 이데올로기화한 것이 이 주체사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물론적인 주체사상도 굉장히 관념을 중요시한다. 이 민족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남한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훨씬 더 유물론이에요. 뭐니 해도 뭐니인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때 뭘로 해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나. 그 사람의 구매력으로 그 사람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구매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건 남이 백화점에서만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거기서 예외가 아닌 거죠. 사람을 판단해. 결혼 상대를 어떤 사람을 생각하나?
내가 친구를 맺을 때 어떤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나? 내가 직장을 가질 때는 어떤 직장을 내가 선호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매력이라고 하는 가치가 기준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라고 봤을 때 우리 사회는 유물론적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은 뭐냐? 인간은 여기서는 어떤 인간이냐? 소비한다, 고른하는 존재한다 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소비를 못하면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소비 문화가 이제 극성을 부리는 데서는 내가 뭘 사고 싶은데 남이 뭘 했는데 나는 못해. 그럼 나의 존재가 불안해지고, 그리고 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 바엔 뭐하러 사나? 라는 생명보다는 그런 물질의 소비에 진짜 목숨을 거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 문화가, 포스트 모던 문화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이 기존의 프리모던이나 모던, 전근대나 근대가 가지고 있던 어떤 울타리들을 다 깼단 말이에요. 응? 예컨대 이제 프리모던 같은 데는 그랬다 그랬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대근 뉘신고. 그러면 예, 저는 무슨 공파 몇 대선 누구로서. 그러면 자기를 뭘로 나타내냐면 족보로 나타냈다 이거예요. 관계로.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족보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집애들 다 족보 있죠? 네? 근데 그게 거의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응? 거의 다 나중에 만든 거예요. 사실 옛날에 왕이 많았겠어요? 무수리가 많았겠어요? 양반이 많았겠어? 마당새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가 돼서 지금 괜찮은 세대를 사니까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 옛날 같으면 우리가 같이 못할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초반에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 감사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다 마당새로 지금 어떻게든 뭐 진짜 이름도 없는 삶,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조상들은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대근 뉘신고 할 때 나는 이름도 없어요. 막둥이에요. 무슨 뭐 이름도 없어요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게. 그러면 족보가 없는 나, 그럼 나는 누구인가? 를 고민하게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나, 이건 내가 아니야? 그래서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근대주의라는 게 이제 발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근대보다는 근대가 이성을 개발시키면 훨씬 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근대의 희망이었죠. 그게 모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딜 갔다고요?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 가서 이성을 개발시켜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을 개발시키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다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좋게 좋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뤄갈 것이다. 이게 모던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이성을 개발시키고 학교 가서 공부를 했더니 우리가 그렇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됐나? 해방의 세상이 됐나? 현실적으로 보니까 또 그렇지 않더라. 옛날에는 족보로 밀렸는데 이제는 학벌로 밀린다. 그러면서 점점 나는 모르는데 그 공부 좀 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끼리 다 나와갖고서는 자기들끼리 뭐를 형성하고, 그래서 뭐냐고 물으면은 너희들은 몰라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유명한 누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명한 누군가가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해방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성이 개발돼서도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더 이성이 개발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여전히 어떤 속박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이성이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훨씬 더 인간의 이성이 그저 인류에게 보편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파괴성을 줄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이 이제 오기 시작해서 이성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등등의 포스트 모던적인 분위기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존의 근대적인 프레임을, 근대적인 틀을, 근대적인 권위에 굉장한 도전을 준 것이죠. 그래서 다 흔들어 놨다. 터전의 흔들림을 다 한 거예요. 기존에는 그냥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왜 하면서 다 흔들어 놨어요. 다 흔들어 놨는데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사실은 나는 누구냐? 그러면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것 갖고는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은 맞는데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비 문화가 야 이런 거 한번 사봐, 이런 거 한번 입어봐, 이런 거 한번 타봐. 즉 소비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할 수 있고 남과 차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비를 통한 자기 정체성 찾기에 대한 환상을 주는 게 소비 문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비 문화는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이런 데서 생각해 놨던 것들을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상품으로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 상품 생산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쫓게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셀러브리티들의 뭐 패션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소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의 현대 경제의 흐름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인간은 뭐냐면 소비하는 문화, 소비하는 인간으로서의 인간관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세상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는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제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예요. 남들은 왜 저런 집에 사는데 나는 못 사냐? 결국 뭐가 문제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없기 때문에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방이 되냐? 그거는 사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비 위주의 세계관이 가치가 우리를 물질 위주의 가치가 우리를 완전히 포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남한 사회를. 반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세터민들이 탈북 이주민들이 와서 살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우리 세터민 탈북 이주민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사실 남한이 자유가 있어서 좋고 그래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건 너무 좋고 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북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확 깨더라. 아니 그게 문화인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게 문화인데 이 친구는 이제 문화는 거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사실은 그래도 이북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일부 그 특권층 말고는 나머지 인민들은 이북에서 사는 분들은 그래도 좀 굶고 조금 힘들어도 서로가 도우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남한 인민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 더 고생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방의 날까지 참아야지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순박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민족도 생각하고 어려운 중에 그런 게 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진짜 퇴폐적이고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밖에 모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주체사상에서 남한 사상을 남한의 문화를 비판하는 문화 이론에 보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한은 뭐 돈을 펑펑 쓰지만 결국 빚이 많고 나라에 빚이 많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뭐 눕거리 문화라고 하면서 아주 금수와 같은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남한 사람들이 돈만 밝히고 향락 문화, 퇴폐 문화 이렇더라. 그래서 문화는 자기는
아마 이북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뭐 흡수 통일이고 뭐고 뭐 그런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다만이 우리가 진짜 통일을 원한다면 이분들이 진짜 남한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여기서부터 있어야 우리가 통일의 역량을 가지게 되는 거지. 뭐 물질은 좀 있고 이런 거는 있지만 사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면 과연 통일이 가능할까? 통일이 행복할까? 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